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실전학습 1회인 청백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는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소설의 갈래가 무엇이죠? 네, 고전소설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가문소설에 해당하고요. 대하소설로 구분됩니다. 가정적, 그 다음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세요. 이 글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두 쌍성 집안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와 후처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부각한 쟁총형 소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쟁총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걸 쟁총형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고 남편을 보필하는 호소저의 모습을 통해 조선사회가 요구하였던 바람직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따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선과 악으로 등장인물들이 뻔하게 전형적으로 나온다. 착했던 인물이 끝까지 착하고 악했던 인물이 끝까지 악한 경우, 뭔가 특이한 성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죠. 또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평면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문소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훈적이라는 성격, 그 다음에 처첩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지로 구성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들, 조선사회가 요구하였던 바람직한 여성상이다. 이런 것들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어요. 또는 등장인물이 선과 악으로 분명히 대비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선지로 구성되어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두 공과 설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소저를 부인으로 얻는다. 호씨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급제를 돕는데 두 쌍성이 두 기녀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받아들인다. 앞부분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두 첩들은 설부인과 두 쌍성의 누이인 해와 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설부인이 죽자 호씨를 쫓아내려 음해한다. 여러분, 부정적 인물과 그 다음에 긍정적 인물을 잘 정리해 둡시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거예요. 자, 먼저 부정적 인물들은 누군가요? 바로 호씨를 쫓아내려고 음해하는 이 두 기녀가 되겠죠. 긍정적 인물은요? 색깔 한번 바꿔서 볼까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급제까지 돕는 바로 이 호소저가 긍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까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살펴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조선시대에서 원하던 여성상이 되겠네요. 그쵸?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쌍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쵸?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변개는 날로 생기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두 쌍성에게 이 말을 시켜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지금 두 쌍성이 호소절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물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말하는 거겠어요? 서술자가 말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진짜 직관적으로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해요. 네, 선생님. 제가 좀 악필인데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부정적 인물이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쌍성이 자기들의 말만 믿고 있거든요. 자, 설부인의 생일이다. 해와 소저도 와서 우리 아까 두 쌍성의 여동생이었죠. 차례를 같이 지냈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두 쌍성과 해와 소저가 옛일, 바로 우리 죽은 설부인과의 추억이겠죠. 그를 생각하니 눈물의 옷을 적셨다. 두 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 쌍성이 기운 없는 것을 본 나교란이 말했다. 우리 아까 부정적 인물이다. 그쵸? 고전소설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렇게 인물에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하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자, 또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부터 진작 드리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참다 말합니다. 호부인께서 우리 긍정적인 인물이었다. 그쵸? 호부인께서 어르신을 탓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돌아가신 설부인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년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바라면 재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인 사실인가요? 아니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활용해서 지금 또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자, 이전부터 이 부정적인 인물, 아까 걔네들 있잖아요. 기녀들, 나교란, 여섬요, 얘네들이 호소저에 대한 참소를 그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설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이런 말이 이건 좀 처음 듣는데 했는데 두 쌍성은 모골이 송연했대요. 아주 끔찍함을 느꼈대요.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개 속에 갇힌 두 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자, 여기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타나고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계략을 또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그쵸? 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때가 되면 호부인께서는 목욕제기 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되게 효심이 깊은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 호부인이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을 살펴주세요. 누명 씌운 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집안의 시비들은요, 호소저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누가 있었나요? 여동생 해화소저가 있었죠. 해화소저도 이렇게 말해요. 오라버니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호소저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어요. 자, 호소저는 무척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낯으로 본부인, 정실 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나교란과 여섬요는 매질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 날뛰었다. 아유, 나쁜 애들이다. 그쵸?
또한 호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소저에게 무난했습니다. 자, 호소저를 위하는 척까지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위선적 태도라고 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안개 속에 갇힌 두 쌍성이 어찌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지금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 선생님 그런데 객관적인 게 틀린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인물이 느꼈을 법한 심리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쌍성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른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주관적이라는 말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선지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너무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문학 실전학습 1회 두 번째 지문인 출세곡과 망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핵심 정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의 경우는 전격 가사에 해당합니다. 조금 예쁜 색으로 공부해 봅시다. 전격 가사고요. 기행 가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기행 가사는요, 어디 여행 가서 쓴 가사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방으로 부임한 상황과 임지 생활에서의 소외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성격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아시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행가사죠. 정철의 관동별곡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서 이동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형에서는요,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이동 과정을 내용일치 문제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 과정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것을 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서리적인 표현은 우리 질문하는 형식이라고 하죠. 그쵸? 서리적인 표현도 나타나고요. 화자가 느낀 감회를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정과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업적을 드러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납니다. 경성. 자, 경성이 접경인데 치병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자, 내가 뭔가 중요한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나한테 맡겨서 보냈대요. 나를 그쪽으로. 망극한 성은에 갚을 일이 어렵구나.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유교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교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임금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서생의 일은 한묵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부임은 진실로 뜻밖기로다. 자, 뭐뭐로다, 우리 이런 것들 영탐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임금께 절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관동별곡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만리박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자, 내 한 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정들은 잘 정리해 두시라고 했죠. 자, 흥인문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인고. 이 부분 여러분 녹양도 있네요. 네, 같이 챙겨주세요. 자, 그런데 조금 중요한 게요, 여러분. 다른 기행가사와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적객은 무슨 죄이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임금 곁을 떠나는 부분을 지금 적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여타의 다른 기행가사와는 달리 비애와 한탄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중앙 전개에서 밀려난 화자의 심정이 배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놓고 험한 설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우리 이런 것들을 뭐뭐 하지 마오, 뭐뭐 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적 어조라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자연을 험하단 말 하지 마. 세상살이, 이런 인간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도다. 자, 화자는요, 임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임금이 계신 한양과 대궐이 이제 보이지 않대요. 안타까워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지역 이름 나오고요. 정평부, 용은강을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사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청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군영이 이렸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자 이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전 시가에서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풍류를 즐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춘풍이 화창하여 이런 거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맑은 경치 부천에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되어 있고 어떤 심상이 주로 쓰였나요, 여러분?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그쵸? 우리 이런 것들을 색채어라고 하고요.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나니. 엄청난 비유적 표현도 많이 쓰였고요. 감각적인 서술도 두드러지네요. 은빛산이 갇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여기서도 되게 비유적이고 감각을 많이 활용한 서술이 드러납니다. 배공 같은 천막치고 이렇게 하면서 봄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대궐로 돌아갈 길 어떻게 기약할까? 나 대궐로 언제 돌아가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운의 탓이런가 운명이 매였는가? 자, 이거 운명 때문인가? 시대의 그런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화자의 태도를 운명론적 태도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동의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고 나 시름 진짜 많다. 뭐뭐 할고 서리적 표현도 드러나죠. 어부 이 말 듣고 낚싯대에 둘러매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부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그까지 세상 사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하며 오며 가며 하는구나. 자, 어부의 노래를 듣고 잠깐 시름을 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갈매기와 함께
친구 먹으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무라일체 안분낙도,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도 드러나네요. 자, 나지문의 핵심 정리도 보고 가겠습니다. 나지문은 수필갈래이고요. 수필갈래이다 보니 교훈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작품은 있는 것을 통한 어려움의 극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필갈래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본인 경험, 깨달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북경에 가게 되었을 적의 일이다. 자, 여기서 화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고 있죠. 그쵸? 이 갈래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 손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겠네. 얼마 전 임당 정육일이 북경에 갔는데 늙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는 빌결을 생각하다가 홀연 잊을 망자를 깨달았다지.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 그래서 말리길을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하게 라고 하면서 한 손님이 나에게 임당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나는 그 말대로 했다. 손님의 말대로 했대요.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 글자, 잊을 망을 말하는 거죠. 이 글자를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 삭히고 밀쳐서 버렸다. 이 마음이 얽매인 것이 없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병이 나았대요. 덕택에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왔고요. 2년 뒤에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했답니다. 자신의 경험을 또 제시하네요. 자, 더 걱정이 된대요. 훨씬 멀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기약도 없고요. 죽는 사람이 9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이다. 그러니 걱정과 고민이 싹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근심을 지금 심하게 느끼고 있네요.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서리적 표현도 드러납니다. 자,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 또 임당의 비결. 자, 임당의 비결 뭐였죠?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었죠. 영고성세를 잊고 삶과 죽음을 잊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대요.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한 거죠. 자, 계속 잊었대요. 계속 잊고 계속 잊었고요.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여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 자, 이러면서 잊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쵸? 자, 문왕은 유리의 감옥에 갇혔으나 검은고를 타며 노래했고 정자는 불응에 유배되었으나 모발이 이전보다 좋아졌다. 근심을 잊는 경제일은 성현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지금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의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성현보다도 한 등급이라도 아래 사람이라면 잊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호걸다운 선비도 우환을 당하면 시를 지어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걱정을 잊었다. 그들이 터득한 바가 얕아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시와 술을 통해서 걱정을 잊은 이유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근심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던 옛사람 단계의 예시도 들고 있습니다. 자,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자, 그래서 학문과 사색을 함으로써 걱정을 잊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자신도 조금 못 미친다. 한계를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잊을망으로 가슴을 넓혀 살아났으니 무슨 해가 되겠는가. 두 차례 북경이 다녀오고 북쪽 변방이 유배되었지만 나는 지금껏 살아있다.
손님의 이야기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히 글을 짓는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례적 특성에 해당이 돼요. 글을 쓴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글의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함께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가와 나의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는요, 수필갈래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었죠?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특강 문화 실전학습 세 번째 지문인 도둑맞은 가난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앞서 핵심 정리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로 구분이 되고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역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소설의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봐라 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체 줄거리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특강에 제시된 부분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통장.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죠? 우리는 나와 그 다음에 상훈이었어요. 그쵸? 둘이 같이 돈을 모았었나봐요. 자, 그러면서 그 상훈의 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어요. 여러분 주인공인 나는 심성이 어때요? 네, 착해요. 뭔가 엄청난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공장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몽땅 털어서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대요. 이 폐병쟁이는 아까 그 쓰러진 공장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돕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가진 돈을 싹 다 털어서 가서 도와줘라 했더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털어서 준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엄청나게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환장하고 있는 노릇입니다. 그쵸? 그랬더니 상훈이 아주 눈치 없이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돈을 거둘 수가 없잖아. 다들 가난뱅이 뿐이니까. 그러니까 네 돈을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화가 나서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상호는 계속 휘죽휘죽 웃기만 해요. 그 3만여 중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다 읽었기 때문에 왜 상훈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알고 있죠? 상훈은 사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그 쓰러진 폐병증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런데 돈을 꺼냈다, 넣었다,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막 고민을 했었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요, 그 상훈이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3만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는 여전히 웃기만 했고요. 자, 나는 너무 제풀에 지쳐서 쓰러졌지만 잠에 들지는 못합니다. 수명이 다돼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 및 자, 이런 부분들 나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문제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훈의 모습에 뭔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게 됐더니 이 애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어요. 상훈의 진짜 모습인 거죠.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사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나는 겁먹은 목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썼대요. 처음에는 내가 상훈이 바로 얘 부잣집이었네 라고 파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막 물어봤더니 너 어디서 남의 거 뺏어 입었어? 막 했더니 상훈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고 어디 가서 고생 좀 하라고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그래서 너랑 지냈던 거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 이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한 거죠. 자, 어때요? 상훈은 되게 이기적인 부분이고요. 가난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참 생각난다 이러면서 나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를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사인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자, 이런 내가 구역질 난다는 그런 감정과 내가 상훈에게 느끼는 감정이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나의 삶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고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나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맙소사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여권 소속 중이네. 비꼬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풍자적인 거예요. 그쵸? 누가 그까지 미국 말인가? 빈민굴로 가는 영권. 나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신 낌새를 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네 얘기를 슬쩍 내비쳤지. 연탄 반장을 익히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의 나가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를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심부름이라도 시키고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했답니다. 이 기회에 너도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역정을 내죠. 그쵸? 본인도 모르는 여자랑 같이 지낸 거면서 너 돈 아끼겠다고 남자랑 사는 삶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부끄럽고 말고 사라지고 싶었대요. 자, 이런 부끄러움은요 여러분 모욕감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끄러움과는 좀 달라요. 자, 나는요 그래도 강단이 있어요. 온갖 욕설을 퍼부어서 도망치게 만들었고요.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상훈이 주는 이런 제안들 다 거절하고 쫓아낸 것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내 방은 좀 전까지 내 방이 아니었대요. 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가 처해 있는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어제 것이 아니었대요. 내가 나의 가난을 뭔가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무의미하고 추했대요. 자,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뭐 나무 판때기, 뭐 진흙덩이, 문짝들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이 쳐져 있었다. 자, 왜 내가 나의 살림살이들을 더러운 잡동사니로 인식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바로 상훈 때문입니다. 나의 가난한 삶이 비참한 거구나, 남이 보기에는. 네. 자,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거, 역설적 표현이죠. 이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0냥 가진 놈이 한 양을 탐내고 있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자, 하면서 부자들이 가난을 재미삼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로 나의 시각을 말하는 거겠죠.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특강 국어, 문학, 실전학습 1회의 네 번째 지문인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와 가재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이덕 시인의 작품이고요. 1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자의 태도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가요? 네, 화자는 현재 복숭아 나무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화자는 지금 복숭아 나무한테 거리감을 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혼자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쳤을 뿐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 시를 다 감상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 시의 그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 관점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멀리로를 일부러 2번 반복했죠.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나치는 장면에서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숭아 나무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자, 화자는요, 복숭아 나무가 그저 흰 꽃과 분홍 꽃을 가진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면적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수천의 빛깔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숭아 나무가 가진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복숭아 나무는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스스로 또 인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숭아 나무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행위는 복숭아 나무를 온전히 이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복숭아 나무의 본질, 혹은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정서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시어로 확인을 해본다면 아마 뭐 수천의 빛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외로움, 근데 인지는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겠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떤 표현법이 쓰였을까요? 네, 의인법 확인할 수 있고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화자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대요. 화자와 복숭아 나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죠.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태준의 가재미입니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자, 그녀는 시적 대상이 될 거고요. 이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상의 특징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이 시의 제목이네요. 여러분 이런 표현법을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나요? 네, 지급법이죠. 그녀가 투병을 하면서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가재미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그녀 옆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화자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얼마나 아프고 서럽겠어요. 그쵸?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온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죽음에 가까운 상황인가 봐요.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과거를 떠올린다라는 거죠.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과거의 그녀는 건강했다. 이거를 이렇게 흔든다. 물속 삶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녀의 옷을 끼리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근데 좀 힘들게 살았네요. 그쵸? 그녀의 누대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점점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말라가니까 다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쓸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되게 절망감이 드러나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화자는 왜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울까요? 공감해주기 위해서요.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자,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는 고마움, 애정 표현, 교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핵심 정리 주제 한번 봅시다. 타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복숭아 나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교감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종결어미가 뭐뭐 했습니다 라는 말투로 끝났습니다. 우리 이런 걸 경어체, 여성적 어조가 활용되었다라고 해요.
자기가 타인을 이해하고 그와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복숭아나무, 자연물로 표현했고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타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회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연민적, 그녀에 대한 연민이겠죠.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암투병 중인 가족에 대한 따스한 연민이 드러납니다.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 혹은 휴머니즘도 나타나고요. 가재미, 가치 같은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눕는다, 는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시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그녀 옆에 나란히 눕듯이 화자와 그녀 간의 물리적 거리감과 정서적 거리감이 가까워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통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어볼게요.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문제를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4번입니다. 가는 여운을 형성하는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도치법이에요. 이 문장 순서를 바꾸면 괜히 아련한 느낌을 줍니다. 이 아련한 느낌을 여운을 형성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시적 대상의 삶의 궤적을 자연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서 시적 대상, 그녀죠. 그녀의 삶의 궤적을 뭘로 표현했었나요? 오솔길, 뻐꾸기 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했었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가재미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실전학습 2회의 첫 번째 지문인 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질은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이자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입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유학자를 자처하는 양반의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동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우화적 방식이 특징이고요. 가상의 존재, 비현실적 존재, 여기서는 말을 하는 호랑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키는 환상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전체 줄거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을에 도학으로 소문난 북곽선생이 여기선 부정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죠. 동리자라는 과부와 미래를 하다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따라서 동리자도 부정적 인물입니다. 북곽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그 약간 행실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덩이에 기어나온 북곽선생은 호랑이를 만나 꾸지람을 듣는다. 호랑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북곽선생을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인간의 탐욕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북곽선생이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살려줄 것을 빌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호랑이는 사라지고 농부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북곽선생은 자기가 겪은 일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민망하니까 농부한테 하늘을 공경하여 머리를 조아준 것이라 둘러대죠. 위선을 떠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확인해 봤고요. 우리 지문에 한번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 하던 북각선생. 자, 요 부분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래요. 그러면 실상은 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벼슬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우리 이런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 여러분, 수절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정조를 지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리자와 미래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북각선생과 동리자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표리부동이고요. 그쵸? 자, 이 5 아들들은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는데요. 북각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왜냐하면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가 다른 박질 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물의 위선을 드러내는 소재죠.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봐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똥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위선적 인물인 북각선생을 희화화하는 거죠. 자, 한편 호랑이는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며 내뱉기를, 자, 이 호랑이라는 인물은 심판자에 해당이 됩니다.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북각선생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허풍을 탑니다. 여기랑 관련된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것을 빗대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까이 오지 말래요. 구린내 난다고요. 냄새 난다는 겁니다. 이 똥냄새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더럽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 자, 선비란 자들은 모두 아첨을 잘한다더니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선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동음이어가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네는 맨날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호랑이가 말하는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양반들의 이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맨날 도살한다,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말이나 소까지 잡아먹는다, 이런 것도 비판하고 있고요. 너네가 너무 다 잡아먹으니까 우리는 맨날 굶주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속물적인 모습도 비판하고요. 서로가 뭐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전쟁 혹은 뭐 사람 간에 서로 잡아먹은 것,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호랑이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호랑이가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비판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문단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축혀 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슬기롭고 성스럽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축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만든 도구, 생명을 해치기 위해 만든 도구도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구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교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 지경이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붓을 말하는 겁니다. 붓을 이렇게 재치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북각선생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또 아첨합니다.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맹자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아침이 됐죠, 여러분. 눈 떠보니까 호랑이는 사라졌어요. 농부만이 남아있죠.
그래서 농부가 선생님 이 아직 무슨 일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했더니 자, 있는 채 합니다. 이렇게 있는 채를 하면서 시경의 구절 인용하는 거 봐요.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위선 떠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출제 포인트로 또 나올 수 있는 게요. 이 농부랑 우리 아까 아들들 있었잖아요. 여기 5 아들들, 얘네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얘네들은 이런 국곽선생과 동리자의 실체를 아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뭔가 바보 같다. 이런 평가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부도 알아보진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침부터 농사일을 짓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의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1번이죠.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모동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 이런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다. 자,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죠. 3번,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우리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4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 것을 우리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이런 입체적 구성은 이 글에선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인물들이 논쟁을 통해. 자, 여러분, 논쟁이 나타났나요? 일방적인 호랑이의 꾸지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호질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실전학습 이외의 두 번째 지문인 여수, 방울소리, 먼 곳의 그리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지문이 같이 합쳐진 지문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핵심 정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시는요, 애상적이고 영탄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괴로운 행야 속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연물의 행위에 빗대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그럼 어떤 자연물에 나타났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화자의 자기 반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은 우리 성찰적 태도라고 하죠. 바꿔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화자의 상황이 어떻죠? 네, 별로 좋진 않아요. 요령처럼, 뭐뭐 하는 듯, 뭐뭐 같이, 우리 이런 것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영탄적 표현이죠. 자, 지금 불안한 화자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겠네요.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자신의 과거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또 지규법이 나타나고 있고요.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시정매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해당 부분에서 화자의 성찰적 태도, 자기 반성이 드러나네요. 자, 화자는요, 그게 행여 속 외로이 쉴 때면, 외로움, 그쵸?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오, 니는 무슨 두 뿔다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화자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향수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너무나 이런 뼈 없는 마음으로 달팽이는 무슨 뿔딱으로 휘저보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달팽이의 뿔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자에서 화자가 느끼는 향수는요, 단순한 고향에 대한 동경을 넘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자각하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반성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향수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향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픈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자는 고달프고 외로운 이런 방랑자스러운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며 고독한 삶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죠. 고독한 삶 속에서 문득문득 고향에 대한 간절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적인 작품이죠. 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수익의 방울소리입니다. 자, 이 작품도 가시처럼 뭔가 과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특정 구절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와 과거, 도심과 고향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계천 7가, 여러분 청계천은 서울에 있죠, 그쵸? 도시 문명의 공간입니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울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방울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고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추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자에게 고향의 마을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영롱한 소리. 자,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고요.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소는 이미 죽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해 진력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과거 어린 시절의 소년이 되어서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자, 방울 소리 하나로 과거로 지금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치들의 행장이 떠들썩한 물명의 골목. 자, 여기서 말하는 골목은 바로 청계천 7가가 되겠죠? 에선 지금 3년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바닥 따가운데, 이 부분은 청계천 7가, 그 문명의 골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심정이 드러나죠. 따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넘어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자, 표현상 특징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들릴까 말까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운율 형성과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냐면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조적 시어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 3년차 울려내는 경적과
무엇이 대조되죠? 맞아요. 이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다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전혜린 시인의 먼 곳에, 전혜린 작가의 먼 곳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이네요. 수필이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자, 우리 수필갈래의 일반적 특성은 자신의 경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수필은요, 공상과 사유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동경이 가진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헛된 이름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지문을 모두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먼 곳을 동경하는 이름입니다. 자,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쵸? 무너져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슬픈 아름다움. 우리 이런 것들을 무슨 표현법이라고 할까요? 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슬픈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동경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프지만 동경하던 그 순간의 기억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역설적 표현이 쓰인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어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자, 나는요, 매일 기도를 한대요. 어떤 것을 기도한대요? 엄청난 일이 생겨나려고요. 자,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갈망, 밤 안의 시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화자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네요. 솔직하네요. 먼 곳의 그리움을 모르는 얼굴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니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 있대요. 자, 글쓴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체크해 봅시다.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어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요.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 자, 뭔가 안정적이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유랑하는 삶을 지금 글쓴이는 추구하고 있나 봐요. 이상적으로 생각된대요. 어쩌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집시의 피가 내 몸속에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보고 웃기도 한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이 그리움은 나의 동경이겠죠. 그쵸?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줄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그러나 그 모든 플랜은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 속에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자, 이 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뭔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쵸? 이루어짐 같은 게 무슨 상관이요? 자, 바로 나오네요. 그 동경 이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해당 어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내 생명의 연소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 아름다운 꿈은 바로 동경이겠죠.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해본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경험이 제시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쵸?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나 다중 지금 시간에서는 우리 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가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마음을 드러내 곧 고향에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화자는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쵸? 화자는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가해 화자는 자신의 답답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느낌표 사용하는 영상적 어조를 통해서 답답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3번, 가해 화자는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고달픈 삶. 맞죠? 4번, 가해 화자는 자신을 달팽이에 비유하여 돈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해당 질문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 특강 국어, 문학, 실전학습 2회인 3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세태소설에 해당하고 가족사 소설입니다.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일제강점기 한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방법을 혼용해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제시는요, 서술자가 직접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접 제시는요, 대화,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조 의관에 대해서 지금 상훈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상훈은 조 의관의 아들이자 조덕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족보에 돈을 지나치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의관은 족보를 구입해서 양반이 되려하고 있죠. 제하자 유구무원. 내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의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랐다. 자, 불만이 있지만 일단 아버지니까 공손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000~6,000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훈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대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5,000~6,000원씩 학교에 디밀고를 통해서 상훈이 교육사업에 돈을 투자했다는 거, 신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거,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의 특징은 여러분 잘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소설 관례에서 필수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상훈이 친구의 딸인 경애를 첩으로 삼은 것 등도 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이도 한 고향이다. 아유, 아까 경애가 누구였죠, 여러분? 바로 상훈이 첩으로 삼은 그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둘이 한 고향이래요.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애모녀의 콧배기도 못 보았건만은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 부분의 서술상 특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상훈과 경애의 관계가 알려지게 된 내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아무리 부침에 홧김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너무 야속했대요. 아버지께서 너무 심한 말을 하시지만은 요즘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재요. 되게 근대적이라, 그쵸?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고요. 자,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듣기 싫다. 너한테 설교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삼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모아다 놓으시렵니까? 자, 여러분, 이 유생은 어떤 의미죠? 네, 전통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족보를 살려고 돈을 쓴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아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자기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훈이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고요. 자, 너는 없는 셈만 칠 거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두어라 하면서 아들인 상훈과 연을 끊고 살 것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재산이야 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줄 것이요 나머지로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눠주고 갈 테다.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자, 우리 상우는요, 아까 근대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또 기독교 신자래요, 여러분. 그러면 장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교적 장례 풍례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금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술이 취하면 주정으로 하는 말을 듣기도 많이 하였지만 오늘은 참기라하여 술 한 잔 안 한 자신 이 영감이 맑은 정신으로 여러 젊은 애들 앞에서 떠들어 놓기는 처음이다. 그래야 이 방중은 고상하고 이 집안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상훈이는 새삼스러운 고독을 느끼고 자, 외로워요. 자기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야속하였다. 여기서 서술자 시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려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상훈 관점에서 서술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상훈과 부자지간을 끊고 유산도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밝힌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략 이후의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또 말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고 만 것인가, 덕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자, 덕기가 경혜를 만난 사실을 덕기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그 말이 시아버지인 상훈에게 들어간 것. 자, 이러면서 그것이 옳았다. 추측이 옳았대요. 이러면서 중략 이후에는 경혜로 인해 싸우게 된 상훈과 상훈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상훈의 아들인 덕기는요, 지금 상훈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시고 거기 달린 세 사람을 희생을 해버리시고 마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훈이 경혜를 외면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훈은 의견을 들어주지 않죠. 네가 참견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인 덕기는 아버지 너 책임 어떻게 질 건데? 하지만 상훈은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 라고 오히려 화를 내죠. 덕기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애, 상훈과 경혜 사이에서 낳은 애도 있나 봐요.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상훈은 어때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덕기는 계속 따지지만 상훈은 화를 내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작품은 192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3대. 자, 여기서 3대는 누구죠? 누가 나왔어요? 조이관. 그 다음에 상훈, 덕기. 이렇게 3대다, 그쵸? 겪는 갈등을 통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조부 조의관은 봉건적 가치를 고수하며 돈을 중시,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런 것들을 샀었죠. 그의 아들 조상우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개화의식을 지녔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쵸? 아까 그 경애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손자 도덕기는 신세대지만요,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네. 봉건적도 아니고 완전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중도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조의관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삶, 조상훈의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인 삶. 여러분 왜 위선적일까요? 뭔가 깨어있는 척, 잘 아는 척, 신문물에 적극적인 척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위선적인 삶인 겁니다. 반면에 도덕기와 그의 친구 병화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려 하였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이해와 감상에 나타나네요. 저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나타난 주요 인물 간의 가장 두드러진 갈등으로 적절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봅시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몇 번을 꼭 정답으로 고르셨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돈의 사용처와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죠. 종교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 중심 내용은 아니었고요. 제사 안 지내냐를 따져 묻긴 했지만 이게 중심 갈등은 아니었어요. 가문 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네요. 더 많은 3대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특강 국어, 문학, 실전학습 2회 지문인 장육당육가와 영언 12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시조가 붙어있는 연시조에 해당합니다. 은일지사적, 자연친화적, 비판적인 성격이 드러나고요. 세속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작품에서 오늘 어떻게 감상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에는 세모 표시, 자연을 상징하는 것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대조법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아실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고요. 구체화 혹은 시각화라고 합니다.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너무 당연하고요. 자연 속에 인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사수만 지금 전해진다고 합니다. 관련 있는 사자성어로는 무라일체가 있겠네요.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내 힘이 백구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자, 여러분. 이 백구는 바로 자연물을 상징합니다. 그쵸? 화자와 동질감을 지닌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자, 왜 잊었는지가 나오네요. 우리가 너무 한 몸 같아서 잊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른 거죠.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내고, 자, 서리법을 쓰였지만요, 여러분. 무라일치 경지에 이른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랑.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붉은 잎 산에 가득. 자, 시각적 심상도 드러나고요. 빈 강이 쓸쓸할 때, 지금 화자는 쓸쓸해요. 이런 거에서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가랑비 낚시터의 낚싯대 제맛이라. 하지만 왜 쓸쓸하긴 하지만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낚시하고 띵까띵까 노는 게요.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자, 여러분 속세 사람들이겠죠. 이 득 찾는 무리들은 세모시어가 되겠습니다. 어찌 알기 바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렴은 네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자, 너의 귀는 더러워. 근데 그 더러운 너의 귀를 씻은 물에 내 손은 그걸 못 먹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는 그만큼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자, 세속적 공명을 멀리하고 우리 즐겨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잃어 닳아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자, 물은 여기서 약간 정화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네요.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리라. 자, 이 부분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청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처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의 아래 부분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허유와 소부의 일화를 인용한 것이래요. 이런 것들도 문제 선지로 구성돼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나 지문의 핵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언 12장입니다. 자, 이 작품도요, 연시조, 평시조에 해당이 되고요. 자연 친화적, 한정적인 성격입니다. 이 두 지문을 함께 제시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겠죠. 반구정주의의 풍경과 흥치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그 안에서 한가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왕의 도산 12곡에 화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졌다고 전해지고요. 강호에서의 생활을 노래합니다. 유유자적한 삶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 청계산 방구정에,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방구정의 풍경을 묘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방구정이 극목소세의 풍경일다. 무심한 백구들은 자거자래에 무삼일고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를소냐. 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화자는 지금 백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인법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가시에서도 또 백구가 등장했잖아요. 이 백구들을 시어를 제시하고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자, 백로주 돌아들어 방구정을 돌아가니 장현은 일공한데 호월은 천리로다. 자, 공간적 특징을 묘사하고요. 아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자, 물어보고 있죠. 아이한테. 우리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고요. 야,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아, 안개로 집을 짓고 구로로 벗을 삼아. 자, 자연 친화적이고 대구법도 사용되었죠. 팔 베고 물 마시고 방구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헌신인가 하노라. 자, 여기에 화자도 세속적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귀공명, 세모시어 치면 되겠네요. 맑은 창랑파에 태을 연엽 띄었는데 타경과 한곡조에 잠든 날 깨우거든. 유자야 청탁 자취를 나는 몰라노라. 자, 청탁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요 부분도 아까 가에 해당하는 부분, 유사한 부분과 비교하여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청사는 망고정이여 유수는 주야류라. 자, 계속 부르고 계속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자연물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두세요. 산청청 수류류 그지도 없으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산수같이 하오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도 산수같이 살자. 스스로를 계속 갈고 닦자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출문제의 1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오답인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강호에서 낚시하며 흥취를 즐기고 있었죠? 아까 가에서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맛이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술을 마시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 가의 화자는 세속적 공명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의 화자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 임금께 쓰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가의 화자가 세속적 공명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맞죠? 하지만 뒷부분, 임금께 쓰임을 받고 싶은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쵸? 4번, 가의 화자는 세속적 가치에 미련을 두지 않는 반면 나의 화자는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고 있다. 자, 가와 나 모두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두 화자 모두 세속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자가 벼슬길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보다 나의 화자가 세속적 가치에 좀 더 비판적이고 은둔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은둔적인 거는 이제 구석에 어디 이렇게 숨어있고 박혀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비판적인 표현이 강한 거, 은둔적인 표현이 강한 거 어떤 거라고 느끼셨나요? 근데 가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판적인 어조가 드러나지 않아요? 너가 귀 씻은 거에 대해 소는 물도 못 먹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 너무 강렬하게 너무 약간 세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가보다 나의 화자라기보다는 가가 조금 더 비판적이라고 보여지네요.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